할게요. 망포구이 내신 대비 1주차고요. 방금 전에 태평천하 한다고 했으니까 태평천하 할 건데 이 프린트 못 받은 사람? 네. 그래서 프린트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얘부터 먼저 정리하고 가면 좋아서. 그래서 교과서는 293쪽을 펼쳐두시고요. 인물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잠깐만 기다려봐. 보면 제가 써놨는데 시험에서 태평천하 자체는 내용 자체가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주제는 명확해서 이렇게 많이 볼 건 없어요. 근데 학교생이 조금 더럽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낼 수 있냐면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단 말이야. 그 인물들의 관계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거기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1대에다가 자 화면 좀 켜는 중이야. 기다려봐. 일단 써. 1대 할아버지. 1대 밑에다가 아니면 옆에다가 쓰셔도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2대가 따지면 아버지. 3대가 따지면 아들이자 저기 윤직원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거죠. 쓰시고 선생님 잠깐만요. 패드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참고로 소설 수업은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패드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안 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미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개는 써놨고요. 몇 개는 안 써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써둔 거는 중심이 되는 애들은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이니까 참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작품의 특징을 보면 1대, 2대, 3대가 나옵니다. 1대이자 사실상 주인공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야? 윤직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와. 그래서 조금 여기 세모 안에다 적습니다. 윤직원. 윤직원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죠. 원래 이름은 윤두섭이에요. 그래서 뭐 좀 더 써드리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꺼비라는 별명을 옛날에 가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약간 비꼬기 위한 그런 별명이기도 합니다. 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중심 인물 먼저 채울게요. 그래서 윤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293쪽 옆에 펼쳐주시라고 했죠. 같이 옆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1대 윤직원 영감은 옆에 책 봐봐. 서울의 고리 대금업자이자 대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293쪽의 아래쪽에 인물들의 특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안위와 가문의 번영에만 관심이 있고요. 왜곡된 현실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약간의 친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도덕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게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전 가로치고 써놓을게 얘들아. 그 교과서에다 써놔. 풍자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라고 적습니다. 교과서에 1대에다 적어주세요. 풍자의 대상.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윤직원의 아들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손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다 부정적인 인물들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직접적인 아들내미가 있죠. 아들내미는 윤주사라고 불리는데요. 원래 본명은 윤창식입니다. 윤창식.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주사라고 조금 더 많이 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아버지랑 비슷해.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야. 얘도 비슷하게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좀 무기력하고요. 아버지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따지면 얘네들이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식의 아들이자 누구한테? 윤직원한테는 손자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손자가 되는 애 중에 첫째 손자. 여기 옆에 쓸게. 첫째. 첫째 손자인 윤씨겠죠? 윤종수가 있습니다. 윤종수. 윤종수라 하고 있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얘가 그나마 우리 집의 희망이었어. 과거형이지? 희망이었어. 둘째. 둘째 손자, 둘째 아들. 얘는 종학이죠. 윤종학. 제가 유일하게 뭐 해놨어요? 지금 너네는 흑백이라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긍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그나마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누가? 윤직원이 기대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수라는 애도 아버지랑 비슷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약간 돈 쓰기 좋아하고 이런 아이고요. 반대로 윤종학은 그나마 대학도 나왔고 얘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한다고 정확히 윤직원을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윤종학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도형 안에 넣은 애들 꼭 알아야 되는 애들인 거야. 그지? 그 알아야 되는 애들의 다른 명칭 좀 더 얘기하면 윤종수는 손자잖아. 3대인데 손자도 아들을 낳았어. 애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면 뭐라고 불리냐? 경손애비야라고 윤직원이 중간에 부른단 말이야. 이거는 점잠 빼는 표현이었어. 경손아비라고 했으니까 경손이가 누구야? 종수의 아들이야. 손자의 아들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경손이가 있는데 얘 이름은 윤경손입니다. 막 비중이 크진 않은데요. 얘도 얘의 자식으로서 나온다. 그래서 인물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 윤씨고 이러니까. 윤경손이라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경손애비라고 하면 누구예요? 경손애비가 누구라고? 윤종수야. 손자야, 손자. 이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부차적인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창식이 윤직원의 아들이에요. 윤창식한테는 배다른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이라는 건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하죠. 참고로 윤직원이라는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여동생, 서울아 씨가 여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윤태식이라고 하는 애가 남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동생은 서울아 씨라는 표현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태식은 남자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복 동생도 있다. 중간에 보면 얘네들이 윤창식이 그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맞이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때 나옵니다. 네,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부차적인 거. 윤직원은 트라우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화적대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윤용규예요. 참조해 두시고 아버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큰 틀을 그려두고 윤직원, 윤창식, 윤종수와 윤종학으로 이루어지는 인물 안에서 부차적인 인물이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태평천하 인물은 이렇고요. 본문 들어갈게요. 본문 보시면 289쪽.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태평천하라고 하는 작품은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가 극에 달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이에요. 1930년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경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윤직원 영감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루 남짓이야. 이게 하루의 일과야. 되게 길게 썼지만. 그래서 풍자소설입니다. 하루 남짓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풍자소설이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등 왜곡된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을 희화화하여 일제강점기 형식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채만식이 작가인데요. 원래 이 작가가 그런 거 많이 썼어. 풍자의 문학이라고 해서 정말 풍자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혹시 몰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풍자랑 희화 모르는 사람? 없겠지 설마. 자, 그럼 대답한다. 자, 풍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항상 뭐랑 세트로 나와요? 해, 학이랑 세트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걔네들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패드라서 우그러질 수 있지만 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라고 했는데요. 풍자, 해학. 자, 풍자하고 해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한테 모두 무엇을 준다? 웃음, 재미를 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그 의도가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죠. 풍자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 비판 아니면 연민? 비판이 풍자죠. 자, 풍자면 그 안에 그 대상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자로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해학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슬픔 내지는 그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들어간다고 하는데 흥보가 같은 게 들어간다면 풍자하고 해양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제가 놀부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 풍자적인 의도로 한다. 놀부가 배를 잔뜩 내밀고 팔자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엄청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웃음을 주지? 그 안에 뭐가 있어? 얘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생한테 재산 같은 거 하나도 안 나눠주고 그리고 동생을 엄청 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잖아. 그런 풍자고. 반면에 흥부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다 떨어진 집치네. 다 떨어져가는 갓 입고 나타나. 그럼 걔 모습도 웃음을 주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연민이 있다라는 거죠. 가난함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풍자 해학은 정말 혹시 몰라 설명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풍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윤직원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아우르는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풍자야. 무조건 풍자야. 알겠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좀 더 어렵게 갈게요. 제가 이 얘기도 아마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풍자하고 해학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국어의 미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개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골개미. 이거는 우리한테 모두 뭘 준다? 웃음을 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골개의 미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풍자 해학하고 희화화도 옆에 혹시 모르니까 쓸게. 희화화. 이게 웃을 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다의 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희할 때 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뭐야? 우스꽝. 스럽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 우스꽝스럽게라는 거는 얘를 보통 어떤 의도에서 풍자하거나 해학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풍자와 해학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얘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희화 안에는 풍자일 수도 있고 해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대상에 대해서 비웃는 거 혹은 비웃음 안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혹시 몰라서 정리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 해서 보면 작품 개관 되어 있어요. 갈래, 현대소설 원래 엄청 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절정이랑 결말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풍자소설이다라고 했고요. 가족사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문학이 좀 많았어요. 뭐 염상석의 3대 이런 것도 있는데요. 가족사라고 하는 건 3대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 아빠, 아들까지 해서 그 3대. 그래서 사실적, 비판적, 풍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적 배경 아까 얘기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공간적인 배경, 서울 어느 대지주의 집이야. 이 대지주가 누구야? 주인공 누구? 윤직원. 아니면 이제
본명도 있죠. 윤직원 일단. 윤두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는 비판이야. 진짜 비판이야. 일제강점기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이게 바로 윤직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들아. 내리는 게 잘 보이겠죠? 할게요. 그래서 보면 특징, 과장, 비유, 반어 등을 이용해서 인물을 뭐하고 있다? 희화화하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면 그 각 부분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표현 양식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보고 얘가 어떤 거인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 경어체, 편집자적 논평 중요하다. 작가의 개입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독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를 줘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풍자를 극대화하고 있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추가 자료를 좀 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요. 작년에 하긴 했으니까 편집자적 논평 내지는 서술자의 개입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래는 판소리에서 나오는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춘향전 같은 거 할 때 보통 나오는데요. 서술자의 개입이랑 편집자적 논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자 개입이랑 편집자적 논평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따지면 서술자의 개입이 조금 더 큰 범위? 부등으로 따지면 얘가 좀 더 커요. 근데 그 안에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소설이라고 하는 데서 서술자는 어디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느냐? 어디까지나 소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술자가 좀 큰 영향을 가지고 작품에 뭐 했을 때 좀 주관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관. 그러면 원래는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개입했다는 건 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명확해서 독자들한테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냥 보통 예시를 들자면 판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소로 끝나요. 흥부 거동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춘향이 거동보소 이렇게까지만 하면 약간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개입이에요. 너희들한테 여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개입에 그친다면 논평은 사실 좀 더 다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편집적 논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니 슬퍼하랴 누가 아니 비웃으랴 보통 서리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요. 봐봐. 누가 아니 통탄하라로 해볼게. 자, 그러면 누가 통탄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통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써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통탄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작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를 독자한테 주입시켰을 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나쁜 의도에 비판하려는 의도의 편집자적 논평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나오는 거를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알겠죠?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일단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방언과 비속어를 적절히 사용해서 현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나오고요. 그 윤직원이 쓰는 중간중간에 욕도 나옵니다. 후반부에 막 욕을 하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절정하고 결말 파트만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볼게요. 자, 발단. 윤직원 영감이 인력거꾼과 삭댐의 실랑이를 벌인다. 그래서 막 인력거꾼이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초반부의 내용이가 들어. 거기서 보면은 인력거꾼이 돈 삭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품삯을 달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윤직원이 끝까지 모른 척해. 뭘 달라는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 안 준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윤직원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나쁜 성품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개에 보면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가 화적의 습격에 죽었던 거. 이거는 이제 소설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윤직원이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화적의 습격에 죽었어. 그러니까 얘는 화적 같은 불황당패라고 얘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를 극도로 싫어해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시고 일제 협력해서 돈을 모으고자 했어. 그래서 얘가 친일적인 면모가 있는 거야. 근데 뭐
일본이 진짜 좋았다라기보다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좋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위기, 아들 창식과 손자 종수의 방탕한 삶을 산다라고 했죠. 얘네들의 실망한 윤직원 영감이 누구한테 기대를 걸어? 종아기한테만 유일하게 기대를 걸다가 그게 무너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여기부터 우리가 보는 부분, 손자 종아기 사상관계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상관계로 동경에서 피검, 잡혔다, 붙잡혔다, 체포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상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정신적인 사상,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사상인 거야, 따지면. 그러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그때 있었어. 왜냐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사상이라는 건 정확히는 사회주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상을 추구를 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재 정권을 반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사회주의였어. 그러니까 종아기는 사회주의의 기반이 뭐야? 원래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인 거잖아. 근데 독재가 너무 억압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반정부적인 거죠, 따지면. 뭐 반일제라고 할까요? 반일 정도? 반일의 의도에서 사실 종아기가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는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윤직원 영감한테는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손자가 오히려 나한테 친일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끔 했으니,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충격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종학한테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고요. 아마 윤직원 일가가 몰락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끝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넘깁니다. 일단 태평천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출제 포인트 제가 왼쪽에 써놨는데요. 얘 먼저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갈게요. 자, 일단 시험 출제 포인트 제가 일단은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원래는 더 많아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태평천하라고 하는 뭘 보셔야 되냐? 제목의 의미를 조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지만 태평하다라는 건 나라가 뭐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려는 의도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소설을 아우르는 단어는 풍자라고, 그쵸? 풍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현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중간중간에 나올 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들어봤으니까 알고 계시겠죠? 자, 옆에 혹시 모르니까 쓸게요. 이런 의도야. 연두색 형식이고 얘 중요한 거. 그리고 제가 빨간색을 여기 되게 많이 썼는데요. 윤직원 일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까지 좋은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종아기 빼고. 그래서 부정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로 썼어요. 가족 일가, 윤직원 일가의 대부분을 그냥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나쁘다만 얘기한 건 아니라 그냥 가족을 대부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종아기 빼고. 얘는 그나마 긍정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따라와도 되고 너네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필기하세요. 자, 들어갈게요. 태평천하 제목 있습니다. 바로 발표, 중요, 시험에 나와. 자, 태평천하라고 하는 말은 태평하다, 평화롭다, 뭐가? 하늘 아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가 평화롭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태평천하랑 비슷한 거, 나라가 평안한 거 태평? 성대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평성대. 그러면 나라가 평안한 게 태평천하야. 잘 생각해봐. 자, 일단 1번 해가지고 옆에 쓸게요.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안위가 지켜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1930년대가 배경이라고 했으면 절대 안정과는 거리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 일제 강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이므로 당연히 우리한테는 전혀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태평천하가 아니라 그냥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태평하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어떤 의도야?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목에 이걸 넣은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사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 마음이랑 반대로 표현하는 거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야? 반어법. 아가들 듣고 있지? 반어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어적인 의도의 제목이구나. 그래서 일부러 윤직원의 태도에 대해서 꼬집으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가 방금 윤직원이라고 했죠? 윤직원이 마지막 그 명대사잖아. 오죽하면 이 태평천하에 이러느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태평천하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윤직원의 발언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윤직원의 발언인데 윤직원의 발언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도덕의식을 엿볼 수가 있죠. 얘는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다 나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의식이냐. 이 사람은 역사의식, 우리 민족으로서의 애국심이라고 하죠. 그런 역사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부재한다라고 하죠. 역사의식의 부재에 대해서 뭐 하는 내용이 나오냐? 뭐라고요? 풍자.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역사의식에 대한 부재를 비판하는 제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할게요. 자, 배경 나와 있습니다. 1930년대가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혹시 몰라 써드릴게요. 시간적 배경이 1930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30년대고요.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그럼 이미 알고 있겠지만 윤직원 영감이 이렇게 불을 쌓은 것은 일제에 굴복해서 쌓은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쌓았다라는 거예요. 구한 말 일제 지배 전에 아버지를 화적대, 자, 이 화적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옆에 보면 나와 있을 텐데 봐봐요. 화적대는 불안당이라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마구 빼앗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했는데요. 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뺏고 이런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죽은 거지. 화적대의 손에 잃은 기억 때문에 아버지 를 잃어서 화적대로부터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일본의 식민, 강제 지배를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쓰자면요. 이 사람은 어떤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는 뜻이죠. 결여된 역사의식.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여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양반 족보를 사서 이것도 약간 허례의식이 조금 있는 거죠. 자기가 양반이고 싶은. 그래서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일제의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봤지만 종수하고 유일하게 그나마 긍정적인 애 종학이가 나와요. 얘네가 첫 번째는 종수는 첫째, 그 다음에 종학이는 둘째예요. 종학이는 둘째인데 여기 둘째한테 조금 더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제 군수와 경찰서장 내용 주제는 반복인데 디테일은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윤직원이 바란 건 누가 군수가 되면 좋겠어? 첫째, 둘째? 첫째가 군수가 되고 싶게 한 거야. 그건 실패했어, 참고로. 그래서 종수가 군수, 종학이가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랬어. 그러면 군수랑 경찰서장이 얘한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당시에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대상을 설정을 해둔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이건 중간에 나오지만 절대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야. 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야. 그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내가 내 자식들, 손자들을 잘 키워내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부와 권력을 유지시키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지. 그치? 걔네들한테 맡겨서. 그런 의도야. 그래서 그러나 윤직원의 아들인 얘한테는 이미 희망이 없는 거야. 아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서 윤직원의 아들인 윤주사, 창식이라고 했죠. 윤주사는 노름으로 도박, 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종수도 별 볼 일 없어.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윤직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누구한테? 둘째 손자 종학이한테, 그러니까 동경에서 전보가 오는 거죠. 종학이한테만 기대를 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의 유일한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도 있어. 윤직원이 감시를 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도 있어요. 동경이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무작정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앞부분에 몰려있거든요. 자, 옆에 볼게요. 자, 절정 부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망진자는 호연이라. 무조건 알아야 돼요. 태평천하랑 제목이랑 같이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망진자는 호연이라. 별표 한번 해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망진자, 이게 놈자자거든요. 그 다음에 망진 했어요. 망하게 한다. 써줄게. 망함. 너무 두꺼워가지고 얇은 거 없나? 잠깐만. 망하다, 진나라, 사람, 놈자자. 자, 그러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거는 누구다? 호얀이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진시황이 들은 예언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뭘로 나왔다? 호로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가 누구냐? 사실은 호해라고 하는 그 진시황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예언가의 의도는 뭐냐면 자승자박이야. 약간 네 아들이 네 미래를 망칠 거야 라고 했는데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어요. 호자가 무슨 호자가 있냐? 오랑캐 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시황은 그 말을 듣고 오랑캐가 침입해 온다? 그래서 뭘 지었어요? 만리장성을 지은 거잖아요. 만리장성을 지어가지고 대비하려고 한 거지. 불안에 떨었어. 근데 결국적으로는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문에 망했단 말이죠. 거기를 가지고 왔어. 자, 그러면 다시 읽을게. 진시황이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가 호자라는 예언을 듣고 오랑캐라고 생각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이건 헛수고였고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자기 아들내미였다. 인 거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윤직원이랑 똑같은 거야. 윤직원은 결국에 가장 믿었던 누구한테? 종학이한테 배신, 아닌 배신 당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뒤에서 제가 정리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진시황에 해당되는 우리 소설에서의 등장인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윤직원이 되는 거죠. 윤직원이, 자, 진시황이 자기 아들 호해한테 뭐를 받았듯 배신을 받았듯이 호해가 누가 되는 거야? 종학이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얘는 뭐의 복선이냐? 결말에 대한 복선이에요. 결말. 옆에 쓸게. 결말의 복선이다. 어떤 결말? 종학으로 인해서 집안이 몰락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복선을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호해일 것이다, 종학일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사건 전개에 대한 암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갈게요. 자, 볼게요.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이라고 있어요. 그 제목. 윤직원 영감, 나이가 있어요. 할아버지. 자,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가 부친 말대가리 윤용구가 화족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라고 외친 적이 있다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윤두꺼비라고 하는 거 제가 연두새로 체크한 것들은 뭐냐면 표현상의 특징들이에요. 윤두꺼비가 누구냐? 윤두섭이라고 했잖아. 약간 말장난도 있어. 두섭이니까 두꺼비야. 그래서 별명이 두꺼비고요. 제가는 자기야. 자기 부친 아버지 있죠. 윤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 내가 아까 설명해 줬어. 앞에 그거 할 때. 자, 얘는 뭐야? 말대가리. 그러니까 아들은 두꺼비고 아빠는 말대가리라는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속한 표현이죠. 저속한 표현을 통해서 인물을 뭐 하는 거야? 풍자하는 거야. 그렇지? 낮은 거에 빗대어서 표현했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뭐하게 만들고 싶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의도냐? 풍자의 의도로서 일부러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얘는 막 욕심이 그득그득한 두꺼비 같았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막아준 시체 옆에서 아버지가 죽었어. 그 시체 옆에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하다. 노적이라는 건 옆에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곡식다이를 한 번에 이제 쌓아 올린 물건. 왜냐면 그 도적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화강은 불씨를 얘기하는 거야. 불씨가 하늘에 충천해서 이놈의 세상 언제가 망하려느냐. 근데 그냥 망하는 게 아니야. 저주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얘는 자기 생각만 해요. 그냥 악인의 정형이에요. 완전 빌런의 정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볼 수 있다. 근데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겠다요 이런 식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채만식 문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약간 독자들한테 말을 거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지금 약간 동화 들려주는 느낌이야. 그런 적이 있겠다요?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원래 이런 식의 말투는 뭐냐. 서술자가 하는 말이야. 근데
판소리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누가 아니 슬퍼하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춘향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눈물 짓는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거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그래서 무슨 쪽 문체냐? 판소리적 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판소리 계열의 문체, 판소리 형식의 문체 어쨌든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는 뭐 서술자의 개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자에 뭘 엿볼 수도 있느냐. 서술자, 태만식의 무슨 인식?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씩 슬쩍슬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겠다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랑처럼 얘기하는 듯 보이지만 자랑이 아니라는 걸 꼬집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식이냐 그 대상에 대해서 반복이야 풍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반세기 전이라고 했으니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여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투를 잘 봐야 돼요.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대단하다 이건데 아니잖아. 얘가 한 말이 다 망해라 막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걸 웅장하다, 투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는 비꼬는 거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얘도 뭐야?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엄청 비아냥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말을 바꿔서 걔에 대해서 차갑게 비웃는 거야. 그런 걸 냉소적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이건 찰냉자야. 옆에는 그냥 뭐 참고하라고 내가 쓴 거야. 냉소적. 그랬어요. 비아냥되고 있어요.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승리했다는 말의 의도는 그 화족비한테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의 의도는 역접이잖아. 그 이후에는 뭔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슬쩍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 편집자적 논평이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는 부분이 몇 번 있는데요. 여기가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윤직원 영감이 실적 부를 얻었으나 그것이 뭐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독자들한테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식구들한테도 별로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시아버지, 자, 봐봐요, 얘들아. 잘 봐. 시아버지잖아. 그럼 뭐야? 누구 입장이야? 며느리잖아, 며느리. 며느리 입장에서 윤직원 영감이 꼴 보기 싫은 거야, 우리 시아버지가. 그래서 어떻냐? 그게 누구냐?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이렇게 했어요. 자, 건넌방 고씨가 누구냐? 윤창식이 아내야. 그리고 윤창식이 누구야, 얘들아? 윤주사잖아, 윤주사. 윤직원의 아들내미의 아내가 되는 거지.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벌써 아는 거야. 우리 시아버지가 별로라는 거야. 그래서, 서울 아씨, 태식이, 뒷체에 두 동서, 막 나와. 여기도 혼란이 시작. 다시 내가 정리했어. 서울 아씨는 누구라고? 이복동생. 창식의 이복동생. 그러니까 얘도 윤직원 딸이야. 근데 배다른 딸. 오케이? 그 다음에 태식이도 아까 봤던 우리 윤태식이. 그 아들이에요. 이복 아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 이복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동서. 얘는 다른 며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얘네들은 비중이 크진 않아요. 어쨌든. 자, 모두 안방에 모여서 누구를 맞이한다? 종수를 맞이하는 얘를 표하고 라고 했어요. 자, 종수가 누구야, 얘들아? 첫째 손자잖아. 첫째 손자. 그치? 종수를 맞이한다. 라고 했어. 그러면 종수를 비롯해서 집합한 거야. 집합했어. 근데 뭐 이거는 혹시 몰라서 내가 얘기한다. 윤창식의 아내는 빼놓고 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자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은근슬쩍 드러내는 거예요. 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손자는 싫겠지. 은연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나를 이미 저평가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받을 참입니다. 처음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말투를 보세요. 참입니다. 하십시오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경어체죠. 근데 경어체를 쓰는 의도를 아셔야 돼. 뭐 존중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 여기서는 경어체를 쓰는 게 동화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어떤 의도냐? 비웃음의 의도야. 비웃음. 알겠죠? 그래서 대단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이건 윤직원이 얘기하는 거야. 윤직원 왈. 그죠? 그러면 경손애비가 누구야? 아까 누가? 종수가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 걔 이름이 경손이야. 그치? 경손애비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종수야. 손자. 첫째 손자. 오케이? 봐봐. 알아놔야 돼. 경손애비 했을 때 경손이까지는 종수 아들내미야. 근데 정손애비니까 누구야? 종수지. 그래서 얘 전체는 종수야. 오케이?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종수. 야,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점잖게 표현을 한 건데요. 좀 더 읽어볼게요. 윤직원 영감이 종수를 꼼꼼히 흉계를 하던 것입니다. 아쉽게 마찬가지로 경어체야.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죠.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봐봐요. 안식구가 있어. 손자 며느리 아까 있다고 했잖아. 걔네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점잖게 경손애비야. 이렇게 얘기한 건데 평소 같으면 이놈 저놈 찾았을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비아냥 거렸겠죠. 그래서 비속어를 썼겠죠. 이놈 새끼야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네 아우 종하기만 못 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가 누구요? 종수지? 너야 너 종수가 암만 하여도 너 네 동생 반만 닮아봐라 이 얘기지. 그지? 그래서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할 같고 너치름을 허락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 맞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평가는 어때? 굉장히 호의적이야. 믿고 있어. 얘만 믿고 있음. 그래서 굉장히 뭐가 있냐? 신뢰감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신뢰감. 그래서 그러니까 야 너 같은 놈이랑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정수는 허황해서 착실하지 못한 인물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 근데 얘도 참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네 하고 있어. 자,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옆쪽이야.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기껏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얘들아 이것도 사실 뭐 교과서는 좀 애매하니까 안 나왔는데 목적이라는 것도 뭘까요? 디테일로 보면 얘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증거기도 해요. 사회주의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목적이 중요하잖아. 사상이니까. 그치? 그거를 은근슬쩍 얘기한 거야. 그치? 그래서 목적형 건부가 되어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약간 진짜 할아버지 같은 그런 말투야. 자, 경부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경찰의 말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찰서장이 되기 위한 발판인 거죠. 그래서 일반 경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대학교 나오고 경찰 밟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까지 가는 길이 머지 않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서장이 이 윤직원이 바라는 거죠. 그런 인계로,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 봐. 네. 이 끝이야. 자,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군수가 이 윤직원 영감이 종수한테 바라는 거죠. 근데 자, 동생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남북그려서 어쩔죠? 그렇지 군시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느덜 좋고 느덜 호강이지 뭐 그거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놓고 다 너덜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동만 치도 상관없어요. 알아듣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 같냐? 아니다. 너네들 위해서 하는 거다. 라는 거지만 사실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볼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 윤직원의 의도 밑에 쓸게요. 자, 윤직원의 의도를 정리하자면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지만 아니다. 손자들의 뭐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야? 출세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손자들의 정말 순수한 출세. 걔네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할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니야. 손자들의 출세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스, 맞다. 자신의 안위야, 안위. 자신의 이제까지 쌓아온 부나 권력이 있잖아.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가문이 뭐 했으면 좋겠다? 번영했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잘 나가는 직업을 가져서 내가 쌓아온 부가 더 축적되고 더 커졌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아주 개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세속적 욕망. 그래서 부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중요한 부분이 많다. 앞에 몰려있다 그랬어요. 밑에는 별표할게요.
소제목의 의미와 기능 별표. 자, 소제목의 의미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 망진다는 호연이라 얘기했어요. 누가 종아기가 이 가문의 몰락을 불러올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소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경어체, 서술자의 개입, 풍자하고 희화. 벌써 이만큼이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어떤 의도냐? 이 윤직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의도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직원 영감의 훈계와 그 속뜻,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임이라는 뜻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막 쭉 얘기해. 자기만 겁나 말해. 자,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나를 자별하게, 각별하게 따르고 있고, 제주도 있고, 확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뭔 얘기야. 그냥 칭찬 메들리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종아기가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자,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믿어. 했어요. 윤직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윤직원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손자, 둘째 손자 종아기예요. 그죠? 걔에 대해서 믿고 있다. 그래서, 암시야? 뭔가 있어. 자, 작년 올해로 들어서 그놈이 누구야? 종아기가 착할게. 자, 종아기 돈을 어찌 좀 헤프게 쓰는 허는가 부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내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라고 했어요. 자, 얘가 요즘에 뭘 써? 돈을 달라 그러네? 저기 일본 유학 가 있는데 계속 돈을 달라 그래. 그럼 뭔가 있는 거야. 자기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거야. 얘가 어디에 가담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야. 따지면 얘가 앞으로 이 윤직원을 배신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목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허기사. 얘들 잘 봐. 너한테 비교하면은 안 쓰는 정도다. 너가 누구야? 종수잖아, 종수. 그치? 너한테 네가 그 낭비하는 거에 비하면 뭐 조족지열이니까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 이 말이지. 완전 신뢰하네. 자, 사내 자식이 너처럼 혈안하지만 말고서 제 주때만 실헐량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옛날이니까 500원이면 큰 거죠. 편지하였기에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너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하게만 안 쓰면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엄청 관대해요. 자, 봐봐 옆에 쓸게요. 관대함. 관대하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까지 있었을 때 종수랑 그 윤직원 영감이랑 안 식구들 모여가지고 지금 밥도 먹고 있고 겸사겸사 잔소리도 하는 타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변환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점자는 밭은 기친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야. 약간 이리 오너라 같은 나왔어요 이 말이야. 그래서 밭은 기친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냐? 창식이 윤주사. 똑같은 말이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창식이 윤주사 같은 사람이잖아. 윤창식 아들내미잖아. 그치? 그 윤직원의 아들이 왔어. 사이 좋아 나빠? 나쁘지. 그치? 그래서 왔어. 조금 아까에서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소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찾아오지도 않는데 사이 안 줘가지고 안 오는데 얘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근데 왜 왔냐? 자, 사건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애가 있다.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동경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는 거죠. 일본에서 간밤에 전해져 온 전보라고 했습니다. 전보라는 건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옆에 살짝 볼게요. 전보라는 것은 전신에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한마디로 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식. 그러면 이게 사건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 전보의 역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쓸게요. 중요하긴 해 얘들아. 윤주사가 방문했던 이유기도 해. 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찾아온 거야. 일부러 오기 싫은데. 근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독자의 기준에서 이 작품의 특징이 있어. 옆에 따로 떼가지고 좀 쓸까? 자, 봐봐. 이 작품에 종학이 나와 안 나와? 등장 안 해. 종학이가 안 나와. 종학의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종학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보가 되는 거죠. 독자들은 종학이 얼굴 본 적도 없지만은 알게 되는 거야. 종학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전보의 역할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면 이 전보의 의도는 우리한테 뭘 주는 것이냐? 정보 전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1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종아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뭘 제시하고 있냐? 간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이 전보를 기점으로 해서 집안 분위기가 풍비박산 나는 거죠. 이후에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사건 전개 방향.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보다라는 거고요. 알면 안 써도 된다. 자, 여기 봐봐. 억지로 큰데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부터 계속 보면 뭘 쓰고 있냐? 광어체를 계속 써서 비해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윤주사가 누구야? 창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야. 얘가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봐봐. 자기가 이 윤주사인 창식이가 아들이 왔는데 종수는 지 아들이잖아. 이미 와 있던 거잖아. 그러면서 아는 체 하는 거야. 와 있었니? 이런 거지.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체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 아까 얘기했던 두 동서, 손자 며느리,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지. 자,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 아씨야. 자, 그러면 윤주사랑 얘의 관계는 동생이랑 오빠 정도 되는 거지, 그치? 오빠 왔으니까 인사하는 거야, 그치? 그런 모습이야. 입인사를 받으면서 들어왔어.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얘들아 그냥 이거는 쓰지 말고 들어. 이거는 추가적인 얘기인데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절은 원래 하는 거지 구부리는 게 아니야. 구부리는 건 예의 없는 거거든. 근데 절을 구부렸다는 걸 통해서 약간 부친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자, 아들 종수한테는 한 자리 결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자, 태식이까지 인사를 마쳤음. 자, 그래서 비로소 앉았어.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어체 쓰고 있고요. 자, 이건 누가 얘기하네요? 해가 서쪽 솟구나. 이거는 뭐야? 윤직원이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웬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봐봐. 비아냥 되는 거야, 이것도. 예상 밖의 일이라는 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둘 사이에 뭐가 많이 없었다? 왕래가 잘 없었다라는 거야. 왕래, 오고 가는 걸 왕래라고 하잖아, 얘들아. 적었다. 왕래가 적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따지면 윤직원의 발언인데 풍자적인 발언이다. 윤직원이 비꼬는 거죠. 자, 그러면 윤직원이 이제 아들내미 와가지고 창식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아들을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에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라고 막 설명 다 해주고 있어. 얘가 이렇게 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 오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달라 온 거지? 이놈 새끼야. 이거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가 쭈글쭈글 막 얘기를 해. 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여기부터 명대사. 자, 전보가 왔다. 이 전보가 뭐냐? 종아기가 뭐 됐다는 소식? 피검됐다는 소식이야. 잡혔다는 소식이야. 그치? 종학의 피검 소식을 들고 있는 전보를 얘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막 나오는데 아주 엄청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서술자의 개입 몇 번 나왔는데 얘도 서술자의 개입의 대표격으로 들어가는 친구라서 중요합니다. 별표. 이게 서술자의 개입 예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오. 지체. 그러니까 손 윗사람이랑 손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위치를 바꿔서 윤주사를 뭐라고?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 말의 의도가 이해돼요? 봐봐,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오히려 아들내미가 점잖게 아이고 아버지 종경수 전보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너는 뭐야 돈 달라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오히려 더 철없어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윤직원이 더 뭐해 보인다? 철없어 보인다. 오히려 아들내미가 아버지 같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윤직원이 가지고 있는 못된 태도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풍자적인 태도다라는 거죠. 그 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동경서 전보, 이거는 윤직원이 얘기하는 거.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이 말이야. 그래서 으잉 했어.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 벌써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윤직원이 놀라서 나자빠진 거죠? 엉덩방아를 찌은 겁니다. 그런 모습인데 해악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거의 나오는 해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희화화 시킨 거야. 얘가 그만큼 놀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해악적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윤직원의 입장에서 슬픈 거야. 슬픈 거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으니까 해악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진짜 그럴 리는 없죠? 과정법. 자, 모여서 온 식구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제일 큰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망치, 몽둥이 같은 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지규적인 표현이죠. 지규, 혹시 모르니까 쓸게. 자, 정신에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충격받았다 이 말이죠. 따지면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간접제시죠. 내 말 이해되시죠? 자,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어. 아이가 충격받았구나. 간접제시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렇다. 여기서부터 이제 윤직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아진다. 짐승처럼 표현을 해.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그러뜨리고 앉습니다. 갑자기 이제 다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거 웬 소리냐? 얘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응이야.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자, 거 웬 소리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응의 의도는 되묻는 거야. 왜 되물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봐봐요. 믿기지가 않는 거지. 그놈 동무가, 야, 잘 봐요. 전보를 종아기가 지가 스스로 쳤니? 이건 내용일치 문제야? 아니야. 종아기는 붙잡혔으니까 당연히 지가 못 치지. 누가 친 거냐면 그놈이면 종아기야. 그놈의 동무라고 했으니까 친구가 있겠지. 사회주의에 같이 동조했던 친구가 있겠지. 걔가 보낸 거야. 소식은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창식이. 자,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서 부친한테 누구? 윤직원한테 올립니다. 그쵸?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채집 전보를 받아서 쓱 들여다보다가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원문이니까,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 읽지요.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 전보가 왔으면 아무래도 걔네들은 일본어를 쓰고 있겠지. 일본어가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윤직원은 그런 거 읽을 수 있겠어? 없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번역한 것만 그대로 읽는다란 얘기죠. 그죠? 자, 뭐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보통 다른 교과서에서 언급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쓰면 이걸 뭘 보여주는 거냐? 윤직원이 굴을 쌓았는데 얘가 뭐 엄청 있는지 자식이거나 하지 않잖아. 뭐가 있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무식함인 거죠. 무식함을 통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는 풍자, 희화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희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얘 천천히 읽는 거야. 종합, 이 손자 이름,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네, 천천히 읽는 거야. 자, 이라니? 이라는 게 무슨 소리다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이겠죠. 얘도 웃겨. 그냥 똑같이 말한 거야. 그래서 봐봐. 사상관계라니? 여기서 사상관계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주의에 가담한 것을 사상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녀석이 사회주의에 누구야? 그 녀석이 종아기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미리 옆에 있는 걸 좀 읽어볼게요. 별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윤직원이 싫어하느냐? 윤직원이 주적이라고 여기는 대상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누구? 화적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 이런 거를 위협하는 사람이면 다 싫은 거야. 근데 우리 화적대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근데 화적대의 특징이 있었어. 화적대는 어때? 따지면 국가에 반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사회주의도 곧 국가에 반하는 것이 나한테 뭘 줄 것이다? 위협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극도로 싫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얘기야. 다시 보면 자, 옛날에 불황단패는 몇몇 부자의 재산을 뺏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마인드는 그거잖아. 모두 잘 사지 않으니까 그런 게 없어. 부자가 없잖아. 자기가 원하는 건 지금 부자인데. 봐봐. 그래서 사회주의는 빈부격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자들을 타도해야 된다. 부르주아가 없잖아. 프롤레타리아만 있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불황당패보다도 사회주의자에게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한테 더 두려운 이유는 내 재산 빼앗을까 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더 싫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몬을 가눕니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지. 이것도 얘들아 간접제시야. 안 쓸게. 희화화인 거 알겠지? 자,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아까 했던 표현이야. 망치로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뭐야? 아까는 사회주의까진 모르고 피검된 것만 약간 들은 거야. 근데 아예 이제는 사회주의로 피검이 됐다는 거를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오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처럼
싱크홀이야 요즘을 치면 지함처럼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지규법 정신이 아찔해졌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잘 봐봐 여기 중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신상이라는 게 뭐야? 얘의 안위 얘의 상태를 걱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얘가 할아버지로서 내 손자가 위험에 처했다고가 아니라 내 손자가 나의 부를 이뤄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반대로 잡혔다고? 이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얘들아 비교법이야. 이거보다도 더 분하고 불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자기 아버지 죽인 화적대였는데 그보다 더 싫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불황당패가 화적대를 얘기하는 건데 화적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죠. 아버지의 죽을 사자지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니까. 그래서 싫었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정보의 역할에만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정보는 아까 얘기처럼 정보 전달, 간접 제시, 사건 반전, 전개 방향 암시 정도의 효과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앞에 나왔던 소제목 다시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샀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오랑캐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의 개입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세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번이에요. 별표 한번 하시고요. 자, 나와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이다. 자, 그럼 이 채만식이 한 말을 요약하면 무슨 얘기야? 야, 진시황은 그래도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거니까 적어도 두 눈 뜨고 있을 때는 그걸 광경을 안 봤으니까 복장은 안 터졌지만 얘는 지가 살아있는 중에 제일 믿었던 손자가 자기를 배신하는 꼬라지를 봤으니 얼마나 힘들겠냐. 차라리 진시황이 더 낫겠다. 진시황이 더 행복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치? 비례랑 되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보시면 망진자는 호연이라는 뜻을 설명을 하고 윤직원 영감을 조롱하는 거야. 자 가봐. 조롱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조롱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손자가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 직접 겪게 된 윤직원 영감의 충격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진나라라고 빗대어져 있는 게 따지면 윤직원 일가예요. 윤직원 내 집안 확대해서 쓸게요. 윤직원 일가가 진나라면 뒤에 보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진시황이. 진시황은 헛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야. 윤직원이 헛된 노력을 한 게 있어. 어떤 헛된 노력? 종수는 뭐가 되길 바랐어? 군수 됐으면 좋겠고, 뭐 종아기는 경찰서장 됐으면 좋겠고, 이게 얘 방어막이었던 건데 실패를 한 거지. 만리장성이 군수나 경찰서장을 얘기하는 거야. 쌓던 진시황이 윤직원이죠.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어쩌고저쩌고 호해.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자기 자식이었다. 이 호해가 누구였더라? 누구야? 둘째 손자 종아기잖아. 그치? 그래서 종아기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안 쓸게요. 모르겠으면 써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속담. 윤직원은 믿는 손자한테 발등 찍힌 거 아까 얘기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결말. 사회주의라니 응 하면서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자, 제가 말했어요. 아까부터 뭐 으르렁 거린다더니 포효를 한다더니 이런 것들은 다 짐승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가 물질적인 욕망에 못 겨워서 분노에 못 겨워서 동물처럼 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야. 동물의 행동처럼 묘사하고 있다. 희화인 거죠. 자,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더니 그 참머리야? 자, 하긴 자 이거 아들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배기가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걔가 사회주의 같은 느낌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참말이구나 참말이여 하면서 윤직원은 이마로 얼굴이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간접 제시 화가 났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기야. 쳐 죽일 놈이
깎여주고도 아깝지 않은 놈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완전 태도가 상반되는 거죠. 앞에서는 막 좋은 놈, 뭐 착했다, 재주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부터는 나를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죠. 약간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 얘가 쓰는 말이 다 욕이잖아요. 비속어예요. 비속어. 참고로 깎아주고도 시험찮을 놈이 이것도 다 욕이고요. 뒤에 보면 그놈의 경찰서장 하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546시를 할 놈이 이거는 뭐냐면 죽인 사람 다시 죽인다 이런 얘기야. 완전 저주죠. 저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손자 보고.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그놈이 어짓 당한 마땅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땅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엇이 대껴서 무엇이 그렇게 부대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불황당패에 들어. 불황당패라는 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극대노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다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 잃은 치는 듯이 조용합니다.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쫄은 거죠 다들. 그래서 뭐 쥐죽 뭐 쓰고 있다. 자, 여기부터 명대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뭐 하니까 부를 쌓고 그거를 유지하는 데는 참 좋은 세상이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얘는 무슨 세상이야? 태평천하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치?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왜곡된 역사 인식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윤직원 영가는 팔을 부두가는 주먹으로 바닥을 꽝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이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각을 하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이렇게 했어. 아까부터 계속 어디에 빗댄다? 짐승에 빗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듯이 안 쓸게 얘들아. 지구법이야. 자, 화적패. 이 화적패가 누구야? 자기 아빠 죽인 애들이잖아. 화적대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냐? 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 넌 다 지나가고. 그럼 이게 어떤 거냐? 나와 있지만 구한말 시절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다 지나가고 나한테는 지금이 너무 좋은 시대라는 건데 그 복을 모르고 왜 저러고 있냐 이 말이지. 자, 봐라. 거리거리 순사용 골골마다 골짜기마다 공명한 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사라고 하는 거는 정치엘이라는 뜻이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얘가 지금부터 반복하는 말은 어떤 애들이냐면 다 얘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자, 거리마다 순사는 옛날에 다 일본 순사들 칼 차고 있었잖아요. 감시의 태도로 얘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모집을 해서 병사들을 모아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제목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목의 의미가 태평천하야. 근데 윤직원의 발언이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태평천하가 아닌데 태평천하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얘가 굉장히 뒤틀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요. 이걸 제목으로 설정한 의도가 반어법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가 아니니까 태평천하가 아니니까 반어법. 그래서 쭉 보면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종학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는 불황당패 계속 얘기하는 얘가 말하는 불황당패는 사회주의야. 그지? 얘 기준의 부정이야. 그래서 불황당패에 참여를 한단 말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가 명대사예요. 그래서 윤직원의 잘못된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하다는 건 막 엄청 크다. 행동이 크다. 그 다음에 방금 발광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미쳤나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건 집안의 식구들은 땅바닥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누구냐면 윤직원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윤직원이 혹시라도 상성이 되지 않느냐. 상성이라는 건 성질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된다. 미치는 거 아닌지 약간 일촉즉발이라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빛이 의구심의 빛이 눈에 나타나면 가리지 못합니다. 다 쫄았어. 다들 의아했어. 자, 계속 얘기해. 깎아 죽일 놈. 내가 그거를 편지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00년 징역을 살라고 할 거야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반하면 반한다는 거 반대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냐 그놈을 3천석 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하였더니 직분은 그 상속이야. 상속해주는 거. 돈 주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오냐 그놈 3천석 거리 톡톡 팔아서 그거를 차라리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이게 누구야? 자기 손자. 종아기를 잡아서 가두는 경찰서에다 줘버릴 걸. 죽인 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까지 얘기하면서 경고체 계속 쓰면서 얘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자 영대사 다시. 태평천하에 제가 명대사라고 하지만 유명한 대사라는 거지 이 대사가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윤직원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일제강점기 현실을 태평스럽고 편안한 세상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현실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끌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그러니까 어른이 나가니까 일단 따라가는 거지. 윤주사 아들 손자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만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하니 죽일 놈 이러면서 연애 우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길로 멀리 사라집니다. 자 마지막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처져 있는 각원들 식구들의 뒤에는 어쩐지 체크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서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몇 명 상고 말할 바를 잇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암시인 거야. 약간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윤직원의 일가가 아무래도 그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하다가 잡혔다는 건 반일인 거잖아요. 당연히 이 집안도 다 없애려고 하겠죠.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의 영감 일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가 되냐면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존들처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수가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얘네들은 직감을 한 거겠죠? 직유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현실 인식이랑 태평천하 별표 중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잘못되어 있는 따지면 얘는 반동 인물인 거예요. 작가가 싫어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반동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비판하고 독자들한테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의 작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뭐 별 내용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태평천하 감상 활동. 자, 윤직원 영감이 손자인 종수와 종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 봐봐 얘들아. 종수가 첫째지? 종수에 대해서는 기대해 안 해? 안 해. 종아기는 완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수는 뭐가 되기를 바람? 군수가 되기를 바라고 종하기는 경찰 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고요. 망진자 호야 별표 망진자는 호ян이라 해서 진나라에 망한 이유는 사실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 때문이었다. 그게 바로 종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소제목의 의미였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작품에서 별표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얘가 독자와 서술자의 심리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보자라고 했는데요. 편지전 논평 제가 아까 다 체크해 드렸어요. 윤직원 영감은 승리를 했겠다요? 지체를 바꾸어 맞겠습니다. 뭐 행복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하고 경어체. 제가 구어체 언급은 앞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막 뭐뭐 한다요? 아니면 뭐뭐였습니다. 막 그대로지요? 이렇게 제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화책을 읽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구어체예요. 말투. 근데 이거를 어떤 의도에 쓴 거냐? 비아냥 되려고, 그죠? 그래서 서술자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마치 인물을 흐야해서 조롱하고 있다. 구어체와 경어체를 써서 독자 앞에서 이야기한 듯한 뭘 주냐? 생동감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독자와 서술자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독자가 서술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뭐 이거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윤직원 영감의 도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말투입니다. 태평세상, 태평천하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윤직원 영감은 일제가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조선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당대 현실을 평화롭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왜곡해서 인식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작가가 윤직원 영감과 같은 인물을 소재로 한 의도는 이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현실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임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뒤에는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몇 시라고? 6시 반. 오케이. 40분? 아니다. 45분까지 쉬자.